네, 양봉 52주 저자 한결 권상은입니다. 창원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기양봉과 고품질 대량 생산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봉은 지금까지는 변두리 국가로, 양봉은 변두리 국가로 이렇게 취급했었는데, 제가 양봉 기술 사전을 쓰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책은 세계 양봉 중심 국가로 만들 그런 책이다 하면서 아주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양봉 중심 국가, 아주 좋은 비전이라 생각해서 제가 애용하는 말입니다. 기술로서 세계 양봉 중심국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한국의 양봉인들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양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기양봉과 고품질 대량 생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에 관한 것을 지금 꿀만 생산하는 것이 양봉으로,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양봉을 공부하면서 양봉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 생명산업의 기간산업이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양봉은 한 15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 15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택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꿀도 최고의 꿀을 생산하고, 그보다 꿀을 일러볼 때 그 영양이나 영양효과, 영양소가 500배나 되는 것이 꽃가루. 이 영양소를 분석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얄 젤리는 한 꿀의 200배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각질의 꿀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꿀벌이 만드니까 한 200배 정도, 물론 분석되지 않는 알물질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꽃가루와 꿀을 원료로 로얄 젤리가 되는데, 로얄 젤리는 꿀을 일러볼 때 200배가 되고, 꽃가루는 400배 내지 500배의 비타민과 영양소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 프로폴리스, 신비의 물질이죠. 그리고 종분, 미련, 모물 생산, 술, 식초를 만드는 것,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벌에 가깝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이랄까요? 우리나라 수입 화장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프랑스의 멜비타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멜비타는 양봉인이 만든 화장품 회사인데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자연,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곳에서 유기농을 하고, 유기양봉으로서 그 원료로서 화장품을 생산한다면 세계를 제패할 화장품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은 그 한두 가지를 택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참으로 유용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유기양봉에 대해서 루돌프 슈타이너, 인자이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는 20세기 초에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의 4배까지 생산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분석 연구한 결과 이 화학 비료를 사용한 그런 땅에서 키운 곡식이나 채소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 비료, 요새 비료 안 쓰고는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오늘날은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성장 촉진제, 너무나 많은 화학 약품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땅이 망가지고 후손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간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더 유기양봉이 연구되고, 양봉에서도
유기양봉을 하고 농사에도 유기양봉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그 길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그 첫째가 양봉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꿀벌 생산물은 채소나 과일처럼 씻어 먹거나 깎아 먹을 수가 없고 직접 우리가 인체가 섭취하는 것이니까 특히 친환경 유기양봉으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양봉을 체험하는 공간에 가봤더니 오무 원칙이 있었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 멀칭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와 자가용이 없는 친환경 도시양봉을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풍림 자연농업에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평의 땅을 가지고 이 원칙으로 공부하는 것을 농사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농촌에까지 터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양봉 인정 기준이라는 것이 작년도 1월 1일 날 발표됐었는데 제가 2016년 12월 15일 날 내년은 유기양봉을 원년으로 하자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었는데 농림식품부의 담당자들도 저 집에 오셔서 같이 협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양봉 인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은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 벌통 위치에서 반경 3km 이내에 오염물질로 거론이 되는 축사와 가수원 이런 것이 없는 곳,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곳은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km 이내 공간에 자연 밀원이 풍부하고 유기농 인공 밀원이 풍부하면 벌들이 오염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자세한 규정은 식품부에서 유기양봉 인정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 2년이 흐른 오늘까지 아무도 신청한 바도 없고 아직까지 허락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 가까이 목장도 많고 가수원도 있고 해서 벌하는데도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양봉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친환경 유기양봉 이러면 참 좋고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실천해 보니까 그냥 간단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뜸팡이는 세균을 죽이고 뜸팡이는 효소라든가 EM 유익 미생물은 세균을 없애고 강산은 개미산을 주가되고요. 옥살산, 젖산은 응애를 죽이고 곰팡이균을 없애줍니다. 백목병과 노제마균을 씻은 듯이 없애주는 것이 강산의 작용, 특히 개미산의 작용입니다. 개미산을 사용할 때는 꿀에 섞이지 않도록 묘밀기 한 달 전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미산을 사용하고는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사용해도 그 백목병 같은 것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깨끗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꿀벌나라 조유태 선생님께서 외국 자료도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저희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개미산이 진균성 곰팡이균이라든가 그런
균을 싹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외국에서 많이 연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 숙성꿀, 제가 꿀벌 편지는 3만 권씩 한 3번이나 찍었는데 참 많이 나갔습니다만 거기도 꿀의 효능을 한 10가지만 써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25가지 이런 자연 숙성꿀을 생산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유기양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꿀벌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왕벌이나 일벌이나 숫벌은 똑같이 3일 동안 알을 놓으면 3일 동안 이렇게 알로 있다가 첫째 날은 이렇게 선 알이, 둘째 날은 45도로 기울어졌다가 셋째 날은 누웠다가 넷째 날은 곰실곰실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나와서 약 6일 동안 먹는 먹이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고 일벌이 되고 수벌이 됩니다. 여왕벌은 5.5일간 거의 로얄젤리를 먹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로얄젤리를 표시했습니다. 로얄젤리를 먹는 기간은 5.5일 동안 계속 로얄젤리만 먹는데 이 로얄젤리만 먹은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고 16일 만에 태어나서 일벌보다도 약 10배 이상 살고 늠름한 여왕으로 살아갑니다. 일벌은 2.5일라고 저 표시가 됐습니다만 여기는 미국 자료인데 미국에서는 2일 동안 로얄젤리를 먹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일로 됐는데 저는 확신이 없어서 2.5일로 표시했습니다. 2.5일 동안 로얄젤리를 먹고 그 외에는 꿀과 꽃가루, 물을 먹습니다. 약 6일 동안 먹는 벌은 로얄젤리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서서히 자라서 21일 만에 태어납니다. 이 일벌은 평생 동안 일만 해야 됩니다. 수벌은 6.5일 동안 애벌레 먹이를 먹는데 로얄젤리는 4일 동안 조금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꿀과 꽃가루를 먹고 이것은 성장도 느려서 14.5일 동안 약 보름 동안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태어나서 여왕벌과 짝짓기 하는 그 구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장 기간 동안 먹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유기양봉도 어떤 먹이를 주느냐 그것이 필요하고요. 수벌에서 이것은 14.5 약 보름 동안 덮개를 덮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벌을 하다가 거의 손 떨는 분들을 보면 부젖병을 못 막았거나 응애, 과로와 응애나 가시응애나 기문응애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 6일이나 7일 동안 자라는데 요사이 가시응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가시응애는 6일 동안 5일 내지 6일 동안 자라는데 이 속에서 2번이나 자랍니다. 일벌은 한 번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후약충 하얀 것으로 태어나면 그것은 꿀벌이 잡아먹습니다. 일벌이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수벌에서는 이 속에서 번식을 2번이나 하기 때문에 한 번 번식에 7마리 내지 8마리의 암바로와 응애가 태어납니다. 응애가 태어나는데 그것이 2번 태어나면 약 60마리, 56마리 내지 64마리, 60마리가 태어나니까 여름철에 많이 번식이 됩니다. 이 뚜껑을 덮은 기간 중에 그런 응애의 번식이 있습니다. 유기양봉에서 먹이를 줄 때는 이 먹이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탄생에 대한 것은 외국 자료들 쭉 보니까 제가 만든 것이지만 이 자료가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면 강의에서 박수 소리는 날리는데 사실 이것을 보이고 강의할 때는 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1년간 그렇게 태어난 꿀벌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거의 다가 일벌이 있습니다. 여왕벌은 후손의 번식을 위해서 알만 놓는 일을 하고 그것도 일벌의 이사에서 일벌이 간호해주고 호위를 해주고 도와주고 시중을 드는가에 따라서 그 알을 많이 놓기도 하고 적게 놓기도 합니다. 모두 전체 하는 일들이 일벌의 역할이에요. 완전한 민주공화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정치에서는 말로만 민주공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민주공화제는 꿀벌의 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 일벌이 하는 일인데 일벌들은 태어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몸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새끼기, 청소도 하고 새끼기를 합니다. 로얄젤리도 3일부터 분비돼서 15일까지 분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기, 여왕벌, 시중, 호위, 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꿀 반추 이것은 대책임질과 비슷한데 대책임질은 자기 먹이 다 섭취하기 위해서 대책임질을 하지만 여기서는 저장하기 위해서 완전한 먹이를 꿀을 만들기 위해서 대책임질을 하기 때문에 좋은 용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꿀을 반추라고 했습니다. 꿀의 매혈동 중에 하는 일 중에 꿀벌의 반추작용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꿀을 만들고 수분도 줄이고 꿀을 만드는 역할. 그리고 밀랍 분비하고 밀랍 분비는 11일부터 분비를 합니다만 13일부터 15일까지 밀랍 분비를 하고요. 밀랍 분비는 꿀을 먹고 한절만 배마디에서 작은 밀랍 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집 짓기도 15일 지나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너무 열리기도 하고 봉독 생성도 하고 외역과 내역을 이런 내역을 하고 외역을 겸하는 꿀들도 있습니다. 일본 자료에 보면 5일부터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몇만씩 나가기 시작하다가 점점 많이 나가는데 전체를 나가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18일이 지난 다음에는 내역이 딱 끊어집니다. 내역이 끊어지고 전부 외역만 하는데 이것만이 꿀의 일인 줄로 옛날에는 생각했습니다. 꿀 모으기, 고가루 모으기, 물 모으기, 프로폴리스 모으기, 그리고 척구보의 구실 이런 것도 며칠경이 하는지 확실히 밝혀진 것입니다. 살림나기도 하는데 살림나기도 보면은 이 내역하는 벌들도 살림을 하고 외역하는 벌들도 살림을 하고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집 지키기를 하다가 기력이 세해지면 집을 지키고 외적이 침범하면 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수명이 다 하는 것을 일벌은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벌통에서 멀리 떨어져 날개 힘이 닿을 때까지 날아서 산이나 들판에 가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사람에게서 죽어도 객사라고 생각하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임종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꿀벌들은 후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벌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죽는다고 합니다. 벌통 가까이서 죽거나 벌통 아래서 죽는 것은 농약의 피해나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다스리지 못할 때 안에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하다가 이런 내역을 하다가 18일이 지나면은 전부 외역을 합니다. 외역하는 기간은 오래되면은 참 좋지만 이 외역하는 기간은 꿀을 모아오는 기간은 8.5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날이 맑고 미련이 많고 그럴 때는 일만 하면은 8.5일밖에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에서 쉬면은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동물이니까요. 좀 게으름을 즐길 줄 알아야 행복하고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70대, 80대는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전 건강 강의도 가끔 나가는데 가서 어떻게든지 푹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게으름도 즐기고 그래야만 행복을 느낀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 70대, 80대 한국의 70대, 80대는 일밖에 모르는 세대인데 좀 적당히 게으름도 즐길 줄 알고 좀 노는 것도 알아야 되겠, 놀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꿀벌에 보면 바로 쉴 때는 그렇게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꿀벌의 일벌의 인력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풀어놓는다면 뭐 한 50페이지 책이 됩니다만 줄여서 이렇게 한 장에 내어봤습니다. 근데 꿀벌의 행동과학이랄까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 노벨상을 탄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폼프리시의 그 자료를 택하다가 저는 이걸 꿀벌 관리에서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꿀벌의 행동과학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1972년 최근에 받았죠. 연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972년이 맞습니다. 1972년에 노벨상을 받았었는데, 꿀벌 연구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리트만과 호프만, 독일 학자들이 셋이가 받았었는데, 앞으로 네 번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양봉의 붐이 일어나가는 것에 젊은이들도 많이 양봉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네 번째는 한국인이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폼프리시의 꿀벌 연구는 그런 연구 태도만 해도 노벨상감입니다. 25년 동안 처음에는 25m 간격으로 250m까지 꿀 접시를 놓거나 꽃가루를 놓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벌들이 어떻게 하느냐, 100m까지 갔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500m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100m로 두고 그 다음에 250m 간격으로 2km까지 두고는 벌들이 돌아와서 벌통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꿀을 먹고 그것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와서는 지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전부 전달합니다. 꿀벌의 춤이라 그런 걸 팔자춤이라 그러죠. 춤을 추면서 어디쯤 가면은 꿀이 많아, 어디 가면은 꽃가루가 많아 하는 것을 춤을 가르치는데, 춤으로서 이사 전달하는데, 양이 많을 때는 격렬하게 춤을 추고 가까이 있으면 더 격렬하게 춤을 추고, 이 팔자춤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가의 방향을 다 가르치면서 그때는 일벌들이 쭉 둘러서서
그 척구병이 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알았으면은 소문으로 쫙 나가서 그 꿀과 꽃가루를 해요. 양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갔으면 행동을 그칩니다. 근데 여기서 참 교훈적인 것이 동물 중에 꿀벌만 그래요. 아주 많은 먹이 꿀을 발견했을 때 돌아와서 혼자 먹지 않고 사람에는 감춰놓고 혼자 먹으려고 할 텐데 그들은 동료들에게 전부 어디에 가면 꿀이 많아. 빨리 가서 먹어 하고 춤을 추면서 의사 전달. 그것을 발견해서 정리했습니다. 요 밑에 것은 톰 풀씨가 그린 그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요 태양과의 방향. 이것을 저는 꿀벌 관리에서 막 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벌통을 옆으로 딱 옮기면 10cm만 옮겨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 2m만 옆으로 옮기면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꿀을 물고 와서 자기 집을 못 차고 옆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벌들을 옮기니까 그 통의 벌들은 옆으로 꿀을 가지고 와서 옆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력군, 체밀 주력군을 편성하고 희생군, 나중에 지원군으로 하자, 예비군으로 하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희생군은 그거는 새끼만 기르는 일. 그것을 폼프리시의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유기양봉자를 들어가겠습니다. 먹이장을 벌통 속에 넣어두면은 벌들이 매우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간행적으로 내려오는 한국의 양봉에는 꿀이 재면은 전부 달달 넣어서 다 채비를 합니다만은 독일 자료에 보니까 5파운드씩 한 층에 5파운드씩 5파운드는 벌집 한 장에 꿀이 가득했을 때 이것이 5파운드 정도가 됩니다. 5파운드씩 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해 봤습니다. 꼭 이 위치에 딱 또 2층에 있는 이 두 장, 이 위치에 두고 나중에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유밀기가 시작되면 이 먹이장은 희생군이나 짝짓기 통으로 옮겨둡니다. 그냥 두면은 꿀이 많이 꿀 채울 자리에 이 먹이장이 있으면 더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꼭 먹이장을 희생군이나 짝짓통으로 옮겨주고 여기는 꿀만 받는 벌집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7장씩 넣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양봉 51주 책 표지에 굉장히 많은 벌들이 3층으로 내도 막 넘치는 그런 분봉을 받고는 제가 한번 감찰을 해봤습니다. 10장씩 넣는 것을 3층으로 두고는 왕을 붙여넣는 게 어디에서 알을 놓기 시작하고 얼마나 알을 놓을까 봤더니만은 3층에서부터 알을 놓기 시작했는데 3층에서 알을 다 넣으면 2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7장까지 알을 놓고 7장에는 안쪽으로만 알을 놓고 바깥쪽에는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알을 놓는 것을 봤습니다. 아하, 10장 표준 벌통에 10장 들어가는 게 다 필요 없구나. 거의가 9장, 10장을 다 채워야 2층이 되고 3층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의 행동 반경은 알을 넣는 그 세력은 7장 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7장째, 6장까지 키우고 7장째 뒷장벌이 호남지방 사람들은 가리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일본말이고요. 뒤에 예비벌, 뒷장벌이 꽉 붙으면 더통은 2층, 3층 개상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먹잇장을 둘 때는 벌이 안정되고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착 착봉을 해야 그 부적병도 잘 안 나타나고 병국병도 잘 안 나타나고. 그런데 7장으로 산란을 하다가 여기에는 사진 찍기 위해서 이쪽을 옆으로 돌려놨습니다. 벌이 중간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중간을 띄우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 7장 벌입니다. 7장 벌로 벌을 막 갖다 붙여놓고 여기에 쉬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자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들 카페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들 카페 기술 전수했는지 그들도 7장을 넣고 열대지방의 벌을 강한 벌을 7장을 넣고 관리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요거는 먹이통이고요. 우리나라도 먹이통으로 플라스틱으로 위에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빨아먹는 그런 먹이통을 개발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실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7장 넣고 벌을 붙이고 여기 꼭 쉬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쉬는 공간을 두는 것은 개미산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 분몽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간격도 벌을 둘 때도 이걸 벌려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7장을 두는 관리, 이것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예방, 친환경 예방에 대해서 유기양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더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뜸팡이는 세균을 맞고 강한 산은 개미산, 주로 개미산이죠. 응애를 죽이고 곰팡이를 없앤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EM액도 사용을 합니다. EM액은 저도 자신을 못 가졌었는데 충남 보령에 이 승윤 씨가 EM액을 잠이 자도록 잘 띄우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서 명물같이 잠자는 그런 물을 만들면서 EM액을 사용했습니다. 뜸팡이는 세균을 죽이고 EM액과 효소를 이용합니다. EM액은 급수에는 1%. 그 다음에 식소다를 주는데 식소다는 벌을 도와주고 질병도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설탕물을 바로 새끼를 기를 수가 없고 그것을 전화시켜야 되는데 소다를 넣으니까 빨리 전화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 먹이 줄 때도 소다를 타고는 바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오가피 효소를 한 컵씩, 종이컵 한 컵씩 설탕 한 포를 넣을 때 준다고 대벌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부적병이 예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적병을 평상시에는 왕소금도 주고 항토 소독도 하고 효소, 주로 오가피 효소입니다. 이것은 항생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꿀벌나라님께서는 개미산 가지고도 부적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외국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응애는 애벌레 없는 상태에서 약 처리를 하면은 한 번에 끝냅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주로 봄철에 처리하거나 벌통을 2통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 통은 벌을 떨어서 새끼가 하나도 없는 봉충이 없는 벌통을 딱 옮겨서 여왕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한 통에는 애벌레가 있는 것, 충판이라고 보통 양봉인들이 얘기하죠. 그 빈 통을 가지고 이거는 교미상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편성을 해놓고 애벌레가 하나도 없는 벌통에서
계미산을 처리하면 한 번 처리해도 응애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미산, 옥살산을 주로 처리하는데 계미산 하나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계미산 하나만 이거 잘 처리만 해도 유기양봉 약 80% 이상 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계미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4월 한 중순부터 그때는 아카시아 꿀에 계미산이 들어가면 꿀을 채미를 하면 아주 새콤새콤한 변질된 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계미산은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생태공학적으로 우제를 하는데 요 뒤에 그림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가루, 그냥 설탕이 아니고 설탕가루를 아주 보드라운 밀가루처럼 빻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독일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제마병은 강군 유지를 하고 후미들 B를 사용한다고 되는데 이 비싼 약 프랑스에서 후미갈린을 그 3개의 득을 해서 이 하나만 그 노제마병 약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노제마병이 나왔고 그런데 노제마병까지도 계미산 한 가지만 처리해도 됩니다. 백무병도 이것은 계미산 한 방으로 끝나고요. 계미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식소다와 왕소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사병을 병도 말했는데 이거는 봄철에 불량 먹이를 줬을 때는 말이 나타납니다. 메실 효소나 메아리슨 아이지를 주기도 합니다. EMF은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사람 규슈대학의 기가데로라는 교수님이 발견했는데 최근에 1982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가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거수로 농사 짓는 사람은 유기농으로도 거의 성공하고요. 양봉에서도 이것을 사용해 보는데 위에 이 자료는 충남 보령의 이승윤 씨가 발표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쌀뜨물, 주부들이 쌀을 씻고 그 뜨물을 그냥 하수구로 버리는 수가 있는데 참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물김치를 만들 때나 국 끓일 때나 콩나물국을 끓일 때도 좋고요. 이 쌀뜨물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 쌀뜨물이 없어서 쌀가루도 이용합니다. 그 원액을 사용하면은 꿀도 먹이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액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자연 생수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EMF은 기가데로가 발견할 때는 산에 있는 나무나 풀들은 다른 약을 아무것도 치지 않는데 저렇게 싱싱하게 병도 없이 자랍니다. 그게 발견하고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낸 것이 EMF입니다. EMF는 제가 있는 지방에서는 조홍래라는 지도사가 부임하자마자 기관단체장에 건의해서 EM 공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2004년도입니다. 지금은 27가지인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EMF를 분리해서 만듭니다. 저는 그 EMF 중에서 효모액, 그 다음에 유산균과 효모액과 보초균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종을 양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균도
광합성균들 다른 균이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자연 생수로 충분히 반려 숙성을 시킨 다음에 반려 숙성시킬 때 사과 껍질을 넣거나 매실을 넣거나 꽃잎도 듬뿍 넣으면 더 향기로운 액이 되는데 충분히 반려시켜서 물이 잠자듯이 흔들어도 거품이 일지 않고 잔잔한 물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반려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들에 사용할 때는 좋고요. 꿀이 돌통 속에 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반려된 것을 사용해도 이엠맥이 꿀이 먹이가 돼서 꿀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꿀에 섞이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